오늘 한국은행이 내수 침체를 포기하고 고환율을 막는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굉장히 팽팽한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채권 전문가들조차도 5대5로 내릴까 아니면 동결할까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결국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을 거의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약간 안정세를 찾았는데 그 안정세를 찾은 것이 1,400원 후반대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1,500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1,500원이 왜 문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원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간 적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가면은 1998년 IMF 이런 적밖에 없었죠. 그 말은 그에 버금가는 위기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1,500원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렸다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미국 돈의 가치가 더 귀해지죠. 이 말은 달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거고요. 실은 원래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지금 뭐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뭐 돈도 사람들이 쓰지 않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점심을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때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죠.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돈이 좀 시중에 풀리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좀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지금 고환율 굉장히 고민하다가 환율을 택한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물가 시대에 조금 있으면 설이 돌아옵니다. 설이 오면은 뭐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옛다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명절 떡값이다 주지만 최근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그냥 입을 싹 닫고 넘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시차커피에서 특별히 이제 굉장히 저렴한 시차커피 스틱 선물 세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려운데 그냥 뭐 출시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주세요 하는 것도 제가 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2%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이제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바닐라 라떼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바닐라 라떼 그리고 카페인이 싫으신 분은 뭐 디카페인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은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게 스틱 커피로 조금 구성을 해봤고요. 가격이 3만 원대로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명절 선물을 찾으시는 분은 제가 만든 시차 스틱 커피 이거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주문이 가능한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곳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수량이 많진 않아요. 저도 영세한 자영업자다 보니까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뭐 한 80개, 100개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 내수 부진 살리기를 포기했나 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금리를 내리면은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들고 시중에 돈이 좀 풀리니까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어? 설 앞두고 금리를 좀 내리겠지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예상을 좀 빗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수 부진 안 살릴 거냐 이거 포기했냐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가 됐죠. 그래서 안 먹고 안 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좀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뭘 사려고 했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할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래. 요새 뭐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이제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또 다시 돈을 쓰지 않는 이런 쳇바퀴 같은 그런 굴레에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작년에 마지막 집값 끌어올리기 이게 있었죠.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미래의 수요까지 좀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요까지 끌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수요라는 말은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좀 빠듯한데 이대로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끌어와야겠다 해서 무리해서 집을 산 거죠.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은 당연히 대출금 이자 갚는데 허덕일 거고 다른 곳에 돈을 쓸 여유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집값 그래프인데요. 서울 집값이 이제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약간의 안정세를 조금 찾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점에서 안정세를 찾은 거지만 어찌됐든 안정세를 찾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에서 조금 가만히 놔뒀어야 됐는데 뭘 했어요? 바로 집값 부양 정책을 펼친 겁니다. 정부는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둘 다 원치 않아요. 그냥 집값이 완만하게 올라가든 완만하게 떨어지든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가파르죠. 떨어지는 폭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도 놀란 거죠. 아차해서 이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대출 규제 2단계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신생아 대출이라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배웠죠. 아, 집값이 한번 올라가면은 수억씩 뛰는구나. 그러면 내가 집값이 다시 한번 폭등하는 순간이 오면은 집을 영영 못 사겠구나 라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반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나방처럼 좀 뛰어든 거죠. 그래서 작년 초부터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굉장히 다시 가파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집값이 9억이었는데 이 집값이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할 때 거의 8억까지 올라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겠어요? 야, 이거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조바심을 좀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수요를 끌어온 것이다. 제가 여기에 좀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좀 소비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집값 폭등이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돈을 더 쓸 것이냐? 아니죠. 그거랑 돈을 더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아서 내가 수익을 실현해야 쓸 돈이 있는 건데 그냥 깔고 있던 집값이 6억에서 8억으로 올랐어요. 내가 집값이 2억이 올랐으니까 내가 돈을 2억 원어치 더 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라간 집값은 이제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물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고물가는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요.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뭘 풀었어요? 돈을 풀었죠. 돈을 풀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고물가 시대가 왔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를 주도하는 주도국이잖아요.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미국이 느끼기에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한두 단계만 올려도 지금 자영업자들, 가게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금리 인상을 되게 완만하게 했으면서 각도가 조금 틀리죠. 완만하게 했으면서 미국처럼 5.5%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3.5%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을 때 우리는 그냥 물가가 떨어지기를 바란 것뿐이죠. 그런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 물가가 떨어질까요? 당연히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다시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미국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금리를 다시 급격하게 내립니다. 빅컷을 했다가 베이비컷을 했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내릴 게 없어요. 올린 게 없으니까 내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찔끔찔끔 2번 내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자니 미국과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고 안 내리자니 내수가 침체할 것 같고 지금 이런 진퇴양난에 좀 봉착을 한 거죠. 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했었어야 됐습니다. 미국처럼 최대한 바짝 금리를 따라서 올린 다음에 내릴 때도 같이 급격하게 따라서 내렸으면은 어느 정도 물가도 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것에 좀 등한시한 게 좀 아쉽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를 위해서 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제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제가 얘기해봤자 뭐 들리지도 않죠. 아무튼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국내 가계부채를 잡으려다가 잡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이걸 이제 터트리지 않으려고 뒤로 미루다가 물가도 놓쳐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내릴 금리가 없잖아요. 더 내리게 된다면은 이제 문제는 환율인 거죠.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미국 돈의 가치가 귀해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환율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1,500원을 넘보는 왔다 갔다 하는 지금 1,400 후반, 오늘 날짜로는 1,456원 이 정도 되는데요. 언제 1,500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율이죠. 지금 고환율 시대인데 이런 고환율은 고물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고물가가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저래 지금 뭐 양쪽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를 조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니라 고환율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고환율, 고물가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근본적인 처방이 좀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미비하지만 뭐 아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경제 유튜버로서 한마디 하자면은 오히려 이럴 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물가부터 잡아야 되고요. 물가와 가계부채는 이건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쪽과 뒤쪽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든 가계부채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돼요.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국내 경기는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가계부채 터지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우리가 가야 되고요. 결국은 대다수가 살 수 있는 이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선택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거고요. 이런 상황은 아마도 2025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올해 내내 더 힘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빼서 뭐 코인 들어가야 된다. 트럼프가 뭐 코인을 더 이렇게 붐업을 할 것이다. 또는 아니면 지금 지방 같은 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니까 지방에 갭 투자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말고요. 적절히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분배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투자를 해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모두가 떨어져 나갈 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회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힘들어서 가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굉장히 잘 되던 가게가 헐값에 나오거나 좋은 기업이 헐값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현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기회인 줄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을 때, 코로나 때처럼 많이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아, 이거 기회다. 알죠? 근데 뭐가 없어요? 나도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사두고 또 이제 회복을 하면 돈을 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계속 경제 흐름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바쁜데 언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또 시간 될 때마다 잘 정리해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차 스틱커피 선물 세트, 이거 굉장히 저렴한 구성으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3만 원대로 추석 선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